지나온 생애가 그저 의술을 향한 끝없는 정진이었다면 남은 생은 당신이라는 이름의 평온을 향한 뒤늦은 귀환이었음을. 의술은 몸을 고치는 일이나 사랑은 영혼을 치유하는 일이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지요? 세상의 모든 병을 짊어진 남자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주 애틋하고도 숭고한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울 때면 내의원 서고는 세상의 모든 근심이 모이는 곳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어의 허주는 붓을 들어 병자들의 증상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천 번 고민해야 하는 그에게 기록은 곧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지는 먹물은 마치 환자들의 고통을 대신 삼키는 눈물처럼 묵직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늘 허준이 가장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달인 탕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작은 소리 하나조차 섞이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붓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늘 무채색의 옷을 입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뒤를 지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뒷모습이 유독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낮게 엎드려 일해온 탓인지 그녀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가늘고 굽어 있었습니다. 허준은 그녀가 가져온 탕약에서 피어오르는 쌉쌀한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쓴 약재뿐만 아니라 그녀가 밤새 불 앞에서 흘렸을 땀과 정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입 밖으로 나갈 그 평범한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을 건드려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허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연화는 정리하던 손길을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허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약이 식기 전에 드십시오. 오늘따라 기력이 많이 쇠하신 듯합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부른 허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허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맥을 짚어 오장육부의 병을 알아내는 의원이었으나 제 곁에서 매일 숨쉬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고요한 불꽃을 품고 있는지조차 물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궁궐이라는 차가운 공간이 두 사람에게 강요하는 서글픈 규칙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갈하고 섬세했습니다. 허준은 그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이로서 수많은 환자의 손을 만져보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던 이 여인의 손에 벤 상처는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끝이 갈라진 그 손은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정직하게도 방 안의 두 사람을 비추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은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 위에서 길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리를 마치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는 듯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허준은 홀로 남은 방에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고치고 있는 것이 과연 환자의 몸인지 아니면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병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꽃잎 하나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림자였습니다. 주인이 걷는 길을 따라 묵묵히 밟고 지나가지만 결코 주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 허준은 눈을 감고 그녀가 남긴 탕약의 잔향을 맡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내 마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슬픈 결심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달빛은 이제 서고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림자는 그 어떤 달빛으로도 걷어낼 수 없을 만큼 깊고 짙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남몰래 흘렸을 눈물 한 방울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어떤 의술보다 더 뜨겁게 자신의 가슴을 데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그림자와 주인으로 마주할 것임을. 그 더덥고도 애틋한 반복이 오늘 밤 허준의 서고 위로 긴 그림자를 남기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더 촘촘한 밀도로 사람을 옥죄었다. 내의원의 서고는 낮 동안 분주히 오가던 의관들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본연의 차가운 정적을 되찾았다. 허준은 붓을 멈추고 굳어버린 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았다. 손끝에는 먹물이 맺혀 있었고 붓대는 오랜 시간 쥐고 있었던 탓에 홈이 파여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만 장의 처방전과 병자들의 기록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오늘따라 그 글자들은 기호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허준의 마음은 온통 방금 전 연화가 머물다 떠난 그 찰나의 공간에 고여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탕약은 여전히 김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서고 전체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쓴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연화가 밤새 불 앞에서 흘렸을 정성이자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녀만의 무언의 고백이었다. 허준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그 쓴맛 속에서 그녀의 숨결을 찾으려 애썼다. 연화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밤들을 견디고 있는 것일까?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 궁궐이라는 비정한 공간, 그리고 어이라는 칭호 뒤에 숨어있는 자신이라는 남자의 나약함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오직 그를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만 치환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헌신적이었고 섬김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애틋했다. 허준은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서늘하고도 깊은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속에는 원망 대신 체념이, 체념 대신 숭고한 기다림이 깃들어 있었다. 허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고의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거칠게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저 멀리 내의원 밖으로 이어진 행랑채 너머 연화가 기거하는 작은 방이 있을 것이었다. 그녀 또한 지금 이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끓인 약을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을까? 허준은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맥을 짚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맥박은 의술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갈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욕망과 고뇌의 덩어리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다시 느껴졌다. 허준은 반사적으로 붓을 들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만이 틈새로 흘러들어왔다. 나으리 내일 아침 왕실의 기침이 늦어지실 듯 합니다. 소인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였다. 허준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고뇌에 잠겨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보호였다. 허준은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왔으나 실상은 그녀가 자신의 위태로운 정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연화야. 허준이 문을 향해 나직이 불렀다. 문 밖의 그림자가 멈칫했다. 이리 들어오너라.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연화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촛불의 불꽃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살짝 맺힌 땀방울, 그리고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창백해진 뺨. 허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의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찌하여 나를 위해 내 삶을 그림자로 사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허준의 물음에 연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다. 나으리께서는 세상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나으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선명해지는 법, 나으리의 뜻이 고결할수록 저의 헌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허준의 심장을 예리한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대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과 달리 그녀는 대의를 위해 사랑조차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허준은 차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질 수 없었다. 손을 대는 순간 이 평온하고도 위태로운 경계가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알고 있느냐? 허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단순한 시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밤마다 써내려가는 기록들 속에 자신을 향한 절제된 그리움이 배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시대, 그 잔혹한 현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다. 나으리,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화는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서구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허준은 움직이지 못했다. 서구 안에는 오직 그가 마시지 못한 탕약의 잔향만이 맴돌았다. 그는 촛불 앞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는 백지 위에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차가운 먹물로 꾹꾹 눌러 적었다. 그것은 허준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치이자 이 고독한 궁궐에서 그가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갈수록 차가운 달빛이 더욱 강렬하게 서고를 비추었다. 경계는 명확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고 의원과 시비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경계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갈구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밤은 계속되었고 허준은 멈추지 않고 붓을 놀렸다. 어쩌면 이 글들이야말로
그가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한 가장 지독한 병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새벽이 오기 전 그는 서고의 문을 닫고 홀로 궁궐의 정원을 걸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연화가 머물다 간 그 공간의 뜨거운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닿을 수 없는 숨결, 말할 수 없는 마음. 그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간극 속에서 허준은 다시금 자신의 의술과 고뇌를 다잡았다. 내일이 오면 그는 다시 어의의 자리에 앉아 환자들을 맞이하겠지만 오늘 밤의 이 짧은 조우는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병, 그 증상을 스스로 앓고 있는 의원은 오늘도 그렇게 고요한 궁궐의 어둠 속을 걸어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그 거리만큼의 비어있는 공간을 서로의 그리움으로 채우고 있었다. 텅 빈 공간은 때로는 어떤 가득 찬 마음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한다. 허준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애틋한 거리감이야말로 자신들이 나눌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궁궐의 새벽은 멀리서부터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다. 허준은 그 푸른 빛 속에서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를, 혹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운명의 끝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다시금 다짐했다. 연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높은 곳이 그녀를 더 멀리 떼어놓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허준은 여전히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깨닫고 있었지만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이토록 사람을 눈멀게 하고 때로는 이토록 사람을 현명하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 밤 서고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가 연화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을지 허준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잠든 곳으로 향하는 바람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보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이것이 비극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형벌임을 그는 오늘따라 더욱 깊이 절감했다. 궁궐의 새벽이 찾아오고 일상의 시간들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준의 시간은 여전히 그 찻잔의 온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는 가야 했다. 자신의 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비록 그 길이 끝내 평행선을 달리는 운명일지라도 그는 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것이 의성 허준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내로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의술이었기에 차가운 궁궐 담벼락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다. 연화,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입안에서 맴돌았다. 비록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이름은 그의 온몸을 휘감으며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퍼져나갔다. 닿을 수 없는 숨결, 닿을 수 없는 당신. 하지만 그 부재의 공간조차도 오늘의 허준에게는 사랑의 한 형태였다. 그는 그렇게 궁궐의 어둠을 헤치고 다시금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봄이 지나고 눅눅한 장마가 시작될 무렵 역병이 도성 안을 휩쓸었습니다. 허준은 해민서의 작은 방에서 며칠째 잠들지 못한 채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역병의 기운에 노출되어 몸은 이미 바스러질 듯 아팠으나 눈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눕히고 끓는 탕약을 직접 떠먹이고 차가운 빗물을 받아 그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허준은 탕약 그릇을 든 채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고단함이 역력한 얼굴로 쉼없이 찬물에 적신 수건을 짜서 허준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탕약을 다리고 약재를 다듬느라 온통 짓무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흉터와 상처로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허준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놀라 수건을 떨어뜨리며 멈칫했지만 허준은 그 거친 손마디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나를 위해 너의 생명마저 태우지 말거라. 허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괜찮습니다. 제 몸 하나 상하는 것보다 나으리께서 이 역병을 이겨내시고 다시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으나 허준은 더 힘주어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찰나의 온기, 그것은 어이라는 갑옷을 입고 평생을 엄격하게 살아온 남자가 세상에 유일하게 허락한 맨살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닿은 허준의 뜨거운 손바닥. 그 열기는 역병의 열기보다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나으리, 이리 하시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저 나으리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런 대접은 제분에 넘칩니다. 그림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곁에서 숨쉬는 사람이요. 내가 가장 아프게 지켜온 나의 등불이다. 허준의 말에 연화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시비라는 이름으로, 관비라는 낙인으로 그림자보다 더 낮은 곳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생애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허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뺨을 부볐습니다. 거친 피부의 감촉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으나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고백을 대신하듯 창밖에서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잡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가슴 위로 올렸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과 자신의 박동이 하나가 되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신분도 의술도 궁궐의 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연모했는지 너는 정녕 몰랐더냐. 허준의 낮은 고백에 연화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볼 때마다 짓던 그 찰나의 애틋한 표정, 탕약을 건넬 때마다 살짝 머물던 그의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남몰래 적어 내려간 글들 속에 자신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에. 나으리,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나으리는 큰 뜻을 품으신 분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존재 때문에 나으리의 앞길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연화는 그의 손을 잡은 채로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곁에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의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고독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 것 같구나. 그날 밤 허준과 연화는 해민서의 작은 방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방 안의 시간만큼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손의 온기로 대신 전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손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 그것은 역병의 공포 속에서 피어난 가장 가련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허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의술이 결국은 사람의 온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온기를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연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짓무른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귀한 치유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는 순간 이 평화가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역병이 지나가기를,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이 잠시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고도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허준은 눈을 감고 그녀의 손등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친 흉터 위로 전해지는 그의 입술 온기에 연화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갖는 숭고한 서약이었습니다. 궁궐의 새벽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꿈에서 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여전히 도성을 덮치고 있었으나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사랑만이 유일한 생명의 처방전이었습니다. 허준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자신이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겠다고. 연화의 손끝에 남아있는 자신의 온기가 그녀가 살아갈 남은 세월 동안 작게나마 등불이 되어주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가로 푸른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영원히 지지 않을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무채색 옷을 입고 다시 그림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허준 역시 그녀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임을. 마음의 문이 한번 열리면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결코 다시 어둠으로 덮일 수 없다는 것을. 역병은 가까스로 물러갔으나 도성에는 더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허준의 의술이 백성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퍼져나갈수록 궁궐 안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 깊은 늪이 되어 그를 조여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천한 관비와 어이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을 빌미로 허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두 사람의 사랑은 숭고한 감정이 아니라 왕실의 품위를 더럽히는 불결한 죄악일 뿐이었습니다. 허준은 궁궐의 높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화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공간에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연화는 궁궐의 가장 외진 곳, 빨래터와 물길이 닿는 낮은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낮은 곳으로 숨어들어 허준의 앞길에 혹여나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내의원 정원에서 두 사람은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허준은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으리, 더는 안 됩니다. 소문이 흉흉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으리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부디 저를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연화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준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든 탑?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 곁에 내가 없는데 천하의 모든 사람을 살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연화야, 나를 위해 너를 버리지 마라. 제발. 그의 절규 같은 고백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는 세상을 향해 서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저 나으리의 그림자로서 나으리가 가시는 길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만약 제가 나으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면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나으리의 앞길을 틔울 것입니다.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느냐. 허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자리에 차가운 밤이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허준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의술로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었지만 신분과 운명이라는 이 지독한 시대의 병은 도저히 고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서고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고 있는 것이 의학 지식인지 아니면 그녀를 향한 유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그를 몰아세우고 왕실의 위엄을 내세우며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라 강요할 때마다 허준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궁궐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 벽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의술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정녕 사람의 마음은 신분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이 지내야 한단 말인가.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대신들은 계속해서 그를 올가맬 구실을 찾았고 내의원 안에서도 그를 경계하는 눈초리들이 늘어났습니다. 허준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외로움은 연화를 향한 그리움을 더욱 타오르게 했습니다. 한편 연화는 궁궐의 뒷마당에서 홀로 짓눌린 감정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준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그 손으로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마음을 지워나갔습니다. 허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그녀는 스스로를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인간적인 유혹이나 결점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은 그의 업적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될 것이기에 차라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를 돕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달은 구름을 벗어났다 다시 가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그 달빛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그녀를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연화는 그를 그리워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의 입안에서 맴돌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모든 꽃이 지고 다시 잎이 돋아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점점 더 차가워져가는 세상을 향해 붓을 휘둘렀고 연화는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저히 풀 수 없는 거대한 매듭이었습니다. 허준은 그 매듭을 끊어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더 단단하게 서로를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엇갈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허준은 의술에 몰두함으로써 고통을 잊으려 했고 연화는 노동에 몰두함으로써 그리움을 지우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멀기만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사치였고 신분은 곧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허준과 연화는 그 잔혹한 법칙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서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붓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궁궐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수많은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이 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라도 끝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그 결심이 연화에게는 또 어떤 비극을 가져다 줄지 허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궁궐 안에서 함께 불릴 수 없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허준과 연화. 그 이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두 사람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숨죽여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붓을 잡을 때마다 손끝이 떨리는 증상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환자들을 보살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궁궐, 뒷마당, 빨래터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 연화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동의보감이라는 거대한 의학서를 집필 중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든 그리움이라는 불치병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더 깊숙한 곳으로 보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도성 밖 먼 곳으로 유배 보내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허준은 붓을 내던지고 내의원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어이의 위험을 내려놓고 그들의 앞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대감 정령 사람의 목숨을 이리도 가벼이 여기십니까? 한 여인의 삶이 그저 정쟁의 도구로 쓰여야 할 만큼 비천하단 말입니까? 허준의 외침에 대신들은 냉소로 답했습니다. 어의 정신 차리시오. 자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한낱 관비 하나 때문에 왕실의 기강을 흔들려 하는가. 허준은 그 길로 연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보따리를 챙겨 궁궐의 낮은 담벼락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그녀는 허준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지 마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허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어깨를 쥐었습니다. 가게 둘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지킬 것이다. 나와 함께 떠나자.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내로서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연화는 그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약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허준이 해민서 시절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넸던 작은 약봉지였습니다. 나으리 나으리의 뜻은 이미 이 세상 모든 병자를 향해 있습니다. 제가 나으리의 곁에 남는다면 나으리는 결국 의원으로서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를 떠나보내주시는 것이 나으리가 세우신 그 위대한 의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연화야. 나으리께서 집필하시는 그 책, 그 속에 저를 담으십시오. 제가 나으리의 곁에 머물며 드렸던 탕약의 온기, 나으리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행복,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나으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의 처방일 것입니다. 연화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습니다. 허준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명예를 주었고 왕실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단 한 사람,
그의 마음을 치료해줄 유일한 의원은 그렇게 그의 삶에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허준은 서구로 돌아와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그는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의학서의 틀을 깨고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병들고 어디서 치유되는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구하는 의술의 기록인 동시에 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의 눈물 젖은 연서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임을, 그녀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그림자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 또한 그녀를 위해 가장 고결한 성취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허준의 붓끝에서는 먹물 대신 연화의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이 떴습니다. 허준은 밤새도록 써내려간 원고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 연화는 더 이상 궁궐의 낮은 곳에 있는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술이 닿는 곳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자 그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처방의 끝은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는 것을. 사람의 몸은 약으로 고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지만 그 정적조차도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허준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서구의 등잔불이 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준이 마침내 동의보감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궁궐의 새벽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완성한 그 책이 자신의 인생이자 동시에 연화와의 사랑을 기록한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책이 먼 훗날까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과 연화의 이름이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호흡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내의원 서고를 정리하던 허준은 뜻밖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 연화가 묵던 처소의 낡은 보따리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처방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허준이 환자들을 위해 쓴 처방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방전들은 모두 허준이 해민서 시절부터 궁궐에 들어와 어이가 되기까지 그가 고치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버렸던 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증상이 낱낱이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록들 옆에는 허준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약재들의 이름이 덧붙여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약재의 배합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병의 근원을 짚어내는 안목은 허준이 평생을 바쳐 얻은 지혜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연화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허준이 미처 다 살피지 못했던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약초를 캐고 탕약을 다려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허준이 의술의 도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울 때 연화는 그 고민이 현실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깎아 만든 약으로 실질적인 치유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준의 의술이 글로 완성되었다면 연화의 의술은 피와 땀으로 세상의 상처를 직접 꿰매고 있었습니다. 허준이 연화를 위해 썼다고 믿었던 그 마음의 처방들, 즉 사랑의 기록들이 사실은 연화가 허준을 위해 먼저 남겨놓은 의학적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허준이 어이로서 짊어진 그 거대한 고독과 중압감이 결국 그의 심장을 병들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던 그 쓴 탕약은 사실 연화를 위한 연서가 아니라 허준이라는 한 인간을 지탱하기 위한 허준 전용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깎아 그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질 힘을 얻도록 도왔던 것이지요. 허준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연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 사실은 연화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준의 의술이 완성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허준이라는 사람이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스스로 빛을 삼켜 그 빛을 허준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야말로 허준의 의술을 완성한 숨은 스승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쓴 마지막 글귀는 허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으리, 당신은 세상을 고치려 하시지만 저는 당신의 손이 떨리지 않게 하는 것을 제 의술로 삼았습니다. 나으리가 세상의 의성이 되실 때 저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숨결로 남겠습니다. 나으리께서 완성하실 동의보감은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지독한 세상을 건너온 생존의 기록입니다. 허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쥐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준의 의술 그 자체가 되어 그가 고치는 모든 환자의 몸속에, 그리고 그가 집필한 모든 문장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림자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 허준이 연화라는 거대한 사랑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랑을 빚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허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동의보감의 서문 옆에 그는 한 문장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지식도 사랑의 고백도 아닌 자신의 삶을 오롯이 헌신한 한 여인을 향한 묵묵한 인정이자 감사였습니다. 병자를 구하고자 함이 의원의 도리이나 내 마음의 병을 구한 것은 오직 한 사람, 연화뿐이었다.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허준만의 아주 오래된 비밀이자 가장 위대한 처방이었습니다. 허준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의술이 온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남긴 처방전들이 흩날리는 서고 안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술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면 그의 생명은 이미 연화라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서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허준은 붓을 씻고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고쳐나간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이었습니다. 서고의 먼지 사이로 흩어지는 햇살처럼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도성을 떠나 연화가 머물고 있다는 아주 먼 곳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이라는 화려한 관복도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모두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굽은 허리와 떨리는 손, 듬성듬성해진 백발은 그가 세월이라는 험난한 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꺼뜨리지 않고 간직해온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갈망만이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연화의 거처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든 노인이 되어 창가에 앉아 들어오는 볕을 맞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문턱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을 의원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숨을 살려냈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이 가장 세차게 뛰는 이 순간 그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 멈칫거리고 말았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침해진 눈으로 허준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세월은 두 사람의 얼굴을 지우고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된 서로의 형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이십니까?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허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허준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궁궐의 높은 자리에 앉아 왕과 대신들을 대하던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한 여인을 향해 자신의 온 생애를 낮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늦어서 미안하오. 내 평생의 의술로 세상의 병은 다 고치려 했으면서 정작 당신의 곁을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사내를 용서하시오. 연화는 그의 손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 전 서고에서 그에게 탕약을 건네던 그 맑고 정결한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는 세상의 모든 병자를 살리셨고 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나으리가 의성으로 불리실 때마다 저는 저 혼자만의 비밀을 가진 듯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허준은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분과 명예, 시대의 제약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숭고한 기다림이 마침내 한 공간, 한 숨결 속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서로의 삶 전체를 맞바꾼 위대한 경이었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나으리의 병을 고쳐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의 말에 허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툴고 떨리는 손으로 허준의 가슴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체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견뎌온 고독한 시간들의 증명이었습니다. 허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도 예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른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살며 자신의 모든 빛을 허준에게 쏟아부었던 여인. 허준은 그녀의 뺨에서 자신의 모든 의술이 닿지 못했던 진정한 치유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원이었고 나의 고향이었으며 내가 평생을 걸어온 길의 끝이었습니다. 허준의 고백에 연화는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차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침내 닿은 이 숨결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혹은 함께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두막 창가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허준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억지로 그림자로 살지 마십시다. 신분도 대의도 없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당신의 이름을 매일 아침 크게 부르며 살겠소. 연화는 힘겹게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나으리.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나으리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준의 손 위에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잦아들었지만 허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멈췄을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결합이었습니다. 허준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와 별이 뜰 때까지 그는 그녀의 곁에서 평생 다하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들을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성이라 부르며 동의보감의 위대함을 찬양하겠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낡은 오두막 안에서 나는 따뜻한 숨결뿐이었습니다. 허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쳤었던 의학서보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한 이 짧은 사랑의 기록이 더 위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지만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허준은 그녀의 곁에 누워 그녀의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허준은 다시 눈을 뜰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쳤고 그녀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숭고하고 애틋한 마지막 숨결의 만남.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신분의 굴레도 시대의 비극도 없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남겨진 가장 애달픈 사랑의 마침표이자 영원을 향해 열린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허준과 연화, 그들의 이름은 이제 오두막 안의 정적 속에서 서로의 이름과 섞여 하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